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노동시장론 공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노동 공급 이론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노동 수요 이론 다 끝나고 이제 노동 공급 이론 들어와서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에서의 노동 공급 이론을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거시적 측면에서의 노동 공급 이론에서 우리가 한 나라의 노동 공급력의 크기 결정 요인 공부했어요. 그래서 총 인구의 크기와 분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반드시 안 보고 쓰실 수 있을 만큼 분류하시고요. 이렇게 분류해 놓고 나면 한 나라의 노동 공급력의 크기 결정 요인의 1번 타자가 총 인구의 크기다. 그래서 총 인구가 크면 클수록 그 나라의 노동 공급력의 크기는 커질 것이다. 두 번째가 총 인구 중에서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 또는 경제활동 가능 인구의 크기죠. 그래서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의 크기가 커지면 클수록 그 나라의 노동 공급력의 크기는 클 것이다. 자, 세 번째로는요.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우리 이것을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했죠. 따라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나라의 노동 공급력의 크기는 커질 것이다. 자, 이게 이 거시적 측면에서 이 내용하고 우리가 이제 공부할 미시적 측면에서의 개인의 노동 공급 결정 이것을 합치면 이러면 노동 공급 결정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적 측면까지 다 공부하고 나면 저희 교재상으로 보면 이제 550페이지 밑에 노동 공급 결정 요인이 있죠. 그거 다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노동 공급 결정 요인의 1번 타자는 당연히 임금이에요. 그죠? 1번 타자는 항상 당해제와의 가격이니까 노동의 가격, 임금. 그러면 임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노동 공급은 커진다는 건 우리가 알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총인구의 크기 나왔고 3번이 생산 가능 인구의 크기 나왔고 4번이 경제활동 참가율 나왔잖아요. 여기까지 2, 3, 4번이 전부 다 거시적 측면과 관련된 얘기다. 됐죠? 그리고 나면 이제 5번이 우리가 공부할 미시적 측면에서의 노동 공급 이론을 공부하고 나면 정리가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시적, 미시적 측면의 노동 공급 이론을 다 공부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노동 공급 결정 요인이 다 조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시적 측면은 다 끝냈고요. 실망 노동자, 부가 노동자 가설에 따른 효과까지도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게 미시적 측면에서의 노동 공급 이론. 553페이지예요. 자, 제가 제목을 거기에 후반굴절형 노동공급 곡선 이렇게 써놨죠. 이게 이제 출제 논점이에요.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원래 노동경제학에서는 이것만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 다 공부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후반굴절형 노동공급 곡선이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원래는 노동공급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두 번째 미시적 측면에서의 노동공급 이론에서 공부할 거는 다시금 노동수요이론처럼 개별 경제 주체로서의 이번에는 노동 공급자의 행동 원리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미시적 측면에서 원래 공부할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 노동 공급 결정 요인 공부합니다. 노동 공급 결정 요인, 즉 노동 공급 함수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첫 번째가 뭐예요? 임금이잖아요. 그죠? 임금, 당해제와의 가격이니까. 그래서 임금과 노동 공급과의 상관관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공부하고 이것들이 노동 공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함수관계 표시 F를 이렇게 쓰거든요. 노동 공급 함수는 결정 요인에. 그럼 항상 1번 타자는 임금이에요. 우리가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1번 타자도 임금으로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노동 수요 쪽은 어떻게 공부했어요, 우리가?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1번 타자 임금인데 똑같이 자, 임금과 노동 수요는 상관관계가 어떻게 했어요? 음의 관계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 수요는 줄어들었죠? 비싸면 덜 산다. 싸면 더 산다. 그죠? 이게 수요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그래프를 가서 이쪽에다가 임금을 놓고 Y축에 X축에다가 노동 수요량을 놓으면 임금과 노동 수요량의 상관관계가 반비례 관계니까 이런 우하향의 노동의 수요 곡선이 나왔잖아요. 반비례 관계, 우하향.
그죠? 그럼 이걸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여러분들 뭐 많은 결정 요인이 있지만 임금과 노동 공급과의 상관관계가 어떤 관계냐 봤더니 이 관계는 정비례 관계예요. 정비례 관계. 즉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 공급은 증가합니다. 이런 관계예요. 여러분들은 다 노동 공급자잖아요. 노동자들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시장 임금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노동 공급을 늘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예를 들면 전업주부로 있는 분들, 즉 경제활동 참가로 나가지 않고 있는 전업주부들이 실제 나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시장임금 수준이 월 한 1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나가서 일하겠습니까? 교통비 따지고 못 따지고 애 어린이집 보내고 학원 두 군데 보내고 그리고 일을 나가서 10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나가죠. 안 나가죠. 오히려 집에 있는 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수준이 200만 원이면요. 나가겠죠. 나가겠죠. 자,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수준이 월 500만 원이라면요. 당연히 나오죠. 애들이 반대하면 애들 학원 보내고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반대하면 남편 집에 들어 앉히고라도 여러분들 나올 거 아니에요? 보세요. 시장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노동 공급은 증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생산물 시장으로 가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생산물 시장으로 가서 생산물 공급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삼양라면 회사가 삼양라면을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을 하는데 그때 받을 수 있는 삼양라면의 가격이 500원이면 그런데 500원이었던 라면이 1,000원으로 오르면요. 삼양라면 회사는 더 많은 삼양라면을 시장에 공급하고자 할 거 아니에요. 왜? 팔았을 때 받는 가격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랐으니까. 보세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노동 공급이든 생산물 공급이든 공급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정비례 관계예요. 정비례 관계.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노동 공급 곡선으로 그려보세요. 그러면 일반적인 그러니까 노동 공급 곡선과 이제 관련해서 한번 그려보자 이 말. 노동 공급 곡선과 관련해서 보면 일반적인 노동 공급 곡선의 형태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임금과 노동 공급량과의 상관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임금과 노동 공급량과의 상관관계는 정비례 반비례요? 정비례죠.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 공급량은 증가하죠. 그러면 정비례 관계면 우상향의 이런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에요. 노동 수요 곡선과 여기와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노동의 공급 곡선, supply, S를 써요. 그러면 임금과 노동 공급량이 정비례 관계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상향의 형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정비례 관계를 표시하는 거 맞나? 보시면 알죠. 임금이 W0일 때는요. A점에서 만나죠? Q0만큼의 노동 공급량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W1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B점이죠? 해당하는 노동 공급량은 Q1이잖아요. 임금이 W0에서 W1으로 올랐더니 노동 공급량은 Q0에서 Q1으로 증가했죠?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노동 공급점이 이동하죠? 우린 이것을 노동 수요량의 변화에 대응해서 노동 공급량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동 공급량의 변화 요인은 뭐라고요? 임금의 변화. 그래서 노동 공급량이 늘거나 주는 변화가 오면 동일 노동 공급 곡선상에 공급점에 이동이 온다. 노동 공급량의 변화. 그런데 노동 공급 결정 요인 중에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이 변하면요. 그때는 노동 공급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노동 공급 곡선은 우측 또는 좌측으로 이동하죠. 곡선 자체 이동이 와요. 우리는 이것을 노동 공급의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똑같죠. 그죠? 포맷이. 그래서 이걸 잘 안 내고 수요 이런 쪽에서 출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노동 공급 곡선은 이건데 이런 거 다 책에서 다 생략합니다. 보면 다른 책들은. 왜? 출제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노동 공급 곡선에 대한 예외적인 모습이 있어요. 노동 공급 곡선의 예외적인 모습이 3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 3가지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요. 노동 공급 곡선이요. 수평 형태를 띠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수직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경우인지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탄력성의 문제로 가야죠. 그럼 탄력성이 어떨 때 이거는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이죠. 그럼 임금 탄력성이 어떨 때 수치가 얼마일 때 여러분들 이렇게 수평이 나오죠? 무한대일 때, 제로일 때, 무한대일 때. 그죠? 이 말은 결국은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란 뜻이죠. 그럼 노동 수요,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에는 탄력성의 무한대가 나올 것이고요. 수치가. 그럼 이때는 노동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어떤 모습이겠어요? 완전 탄력적이니까. 완전 완만하겠죠? 값이 완탄이니까. 완전 완만하면 당연히 수, 평의 형태가 나오죠?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요걸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임금이 10% 올랐을 때 자, 노동 공급은 증가하죠? 몇 퍼센트 증가하는 거예요? 무한대 퍼센트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무한대가 나오니까. 완전 탄력적. 그럼 반대로 이거는 어떤 모습이겠어요? 자,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이요. 제로일 때, 제로일 때. 제로니까 뭐예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죠. 그럼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은 곡선의 기울기는 완전 가파르다는 거잖아요. 완전 가파르니까 결과적으로 수직의 형태가 나오더라. 그 수직의 형태는 탄력성이 제로인 경우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10분의 0 아니에요? 10분의 0. 어떤 사업장에서 10% 임금이 상승했을 때 그 사업장에서는 노동 공급은 증가하죠. 정비례 관계니까. 몇 퍼센트 증가한 거예요? 0% 증가하는 경우. 10분의 0이면 0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거 다 탄력성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출제를 안 한다고요. 노동 수요의 탄력성에서 출제를 하니까.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예외적인 노동 공급 곡선 형태가 뭐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상향에 이런 모습이 있다가 후반 굴절에 이런 모습을 띠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유명한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이에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자, 일반적인 노동 공급 함수와 관련된 이거 그다음에 탄력성과 관련된 이놈과 이놈 빼고 요놈만 출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건 다 수요에서 공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미시적 측면에서의 노동 공급 이론은 결국은 요거다.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원래 책에는 다 있어야 되는데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쪽에서 출제하거나 노동 수요 결정 요인 쪽에서 노동 수요 함수를 물어보기 때문에 공급에서는 잘 출제가 안 되니까 책들이 많이 빼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요걸 볼 거다. 됐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한다. 자, 지금부터 그럼 우리가 공부할 게 자, 미시적 측면에서요. 이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의 성질을 보고요. 출제는 그러면 어떻게 나올 거냐?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공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런 배경하에서 미시적 측면에서의 노동 공급 이론에서 우리는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을 공부하겠다. 그런데 요거는 형태를 가지고는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요. 성질로 보자면 이것은 개인의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해요. 개인의 노동 공급 곡선. 그럼 이제 이것의 성질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프를 좀 크게 그려서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쪽에다가 이제 임금을 놔야 될 거고요. 이쪽이 이제 노동 공급량인데 개인의 노동 공급 곡선에서는 결국 노동 공급량은 개인의 노동 공급 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노동 공급 시간으로 노동 공급량을 표시를 해요. 그럼 이제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은 뭐냐면 예컨대 뭐 W 스타 정도의
임금 수준, 이게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W스타의 임금 수준까지는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 형태를 이렇게 띱니다. 일반적인 우상향, 정비례 관계. 그러다가 W스타 이상의 임금 영역에서는요, 여기서는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다가요, 후반 굴절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냐? W스타 이하의 임금 영역, 여기서는요, 임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노동 공급량도 증가하죠?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 시간이 증가하는 모습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상향의 형태를 띠죠. 우상향. 그런데 W스타 이상의 임금 수준에서는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 공급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증가할수록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후방 굴절의 형태를 갖게 되죠. 이런 성질이에요, 지금.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 또는 개인의 노동 공급 곡선에서는 자, 임금이 오르면 개인은 노동 공급 시간을 늘린다, 줄인다. 예? 늘린다, 줄인다. 늘리는 경우도 있고 줄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원칙적인 모습으로서 일반적인 노동 공급 곡선에서는 이렇게 우상향이잖아요. 그러면 임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노동 공급은 계속 증가하죠? 우상향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동 공급 곡선에서는 임금이 오르면 노동 공급은 증가해요. 정비례 관계라고요. 그런데 개인의 노동 공급 곡선 들어오면 임금이 인상되었을 때 어떤 경우는 노동시간이 늘어나지만 여기 경우에 하면 노동시간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래서 개인의 노동 공급 곡선, 즉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에서는 임금이 인상되면 개인은 노동시간을 늘리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줄이는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틀립니다. 왜? 현재 임금 수준과 W스타가 얼마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W스타가 이게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연봉 1억이에요. 연봉 1억이 W스타야. 세상이 와라 원더풀해 보이는 임금 수준.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데 현재 그 사람의 임금 수준이 연봉 3천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사람을 어떤 회사가 당신 우리 회사 오면 내가 연봉 4천 줄게. 우리 회사에 올래? 좋죠. 대신에 우리 회사는 9시가 아니라 8시 반 출근인데 괜찮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 직장을 옮기는 결정을 해야 안 해요? 당연히 하죠. 왜? 이 사람의 현재 임금 수준은 여긴데 연봉 1억이 W스타거든.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사람은 뭐예요? 노동시간을 늘리는 결정을 한다니까요. 왜?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추가 소득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추가 소득이 필요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노동시간을 늘리는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제가 세상이 와라 원더풀해 보이는 임금 수준이 연봉 1억인데 제가 지금 현재 연봉을 1억 2천만 원 받고 있어요. 행복하겠죠, 그러면? 그런데 어떤 회사가 당신이 그렇게 일 잘한다며 우리 회사에 올래? 예? 우리 회사에 오면 내가 연봉 1억 3천 맞춰줄게요. 1,000만 원 더 준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예, 대신에 우리 회사는 토요일날 오전 근무를 해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자, 이러면 여러분들 저는 1,000만 원을 더 벌기 위해서 토요일도 일을 하는 이런 회사로 옮길까요, 안 옮길까요? 저는 안 옮깁니다. 왜? 저의 와라 원더풀해 보이는 임금 수준, 제가 원하는 임금 수준은 W스타는 1억인데 저는 현재 1억 2천만 원을 받고 있잖아요. 1억 2천. 그죠? 저는 추가 소득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가가 필요해요. 추가 소득은 넌 필요하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 시간을 늘리는 결정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W스타가 얼마냐, 그 다음에 현재 소득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이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우리가 공부할 건 왜 이런 결정이 나오느냐를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에서도 나온다면 이건 다 같은 얘기예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의 임금이 인상되었더니 A씨가 노동시간을 더 늘리는 결정을 했다. 그 이유를 소득, 여가, 선택 모형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가 임금이 인상되었더니
여가 시간을 늘리고 노동 시간을 줄이고 여가 시간을 늘리는 결정을 했어요. 뭐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다. 그다음에 가족들과 뭐 캠핑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추가 소득이 아니라 여가를 선택했다는 거죠.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라는 거예요. 소득, 여가 선택 모형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거를 소득, 여가 선택 모형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이유는 다 알아요. 왜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이 영역은 W 이하의 영역에서는 임금이 오르면 왜 노동시간을 더 늘립니까? 추가 소득이 필요하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왜 임금이 오르니까 노동시간을 줄이는 결정을 했어요? 추가 소득보다는 여가가 더 중요하니까. 그죠? 그걸 지금부터 우리가 설명할 거다. 그래서 항상 이쪽 문제는 출제가 되면 소득 여가 선택 모형으로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제 2차에 나온 거 가지고 우리가 2차 공부를 할 거고, 그걸 위한 도구 개념으로서 우리는 소득 여가 선택 모형을 공부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공부할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임금 인상 효과로서, 여기서 얘기하는 소득과 여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개인은 임금이 인상되었을 때요, 임금 인상 시 소득 내지는 추가 소득을 선택한다는 거는 결국은 노동 시간을 늘리는 선택을 한다는 거고요. 또는 여가를 선택한다는 말은 이거는 노동 시간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득 여가 선택 모형에서 노동과 여가는요, 대체 관계에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대체 관계 공부했죠. 커피와 녹차 같은 관계. 그래서 한 재화의 소비를 줄이면 다른 재화의 소비가 늘어나고, 한 재화의 소비가 늘어나면 다른 재화의 소비는 줄어들어야 되죠. 커피와 녹차의 관계. 커피와 설탕의 관계는 보완 관계였고, 그런데 노동과 여가는 대체 관계예요. 그러니까 소득 내지는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노동 시간을 늘려야 되고요. 여가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 여가 선택 모형에서 이 여가란 뭐냐면, 원어로는 이제 경제학에서 레저라는 말을 쓰지만, 어떤 사람이 노동을 할 수 있는 시간, 노동 시간을 노동 이외에 다른 것에 소비하는 건 전부 여가를 선택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대신에 뭐 집에서 쉰다든가, 또는 친구들과 함께 논다든가, 또는 뭐 그냥 미래를 위해서 재충전을 한다든가, 또는 장래를 위해서 뭐 교육 훈련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여가를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 노동 시간을, 노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노동 이외에 다른 것에 소비하는 건 전부 다 여가예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 노동과 여가는 대체 관계일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소득을 선택하느냐, 여가를 선택하느냐는 노동 시간을 결과적으로 늘리는 결정을 하느냐,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결정을 하느냐.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여가 시간은 어떻게 된다?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이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결정을 하느냐, 줄이는 결정을 하느냐, 이게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이게 바로 임금 인상의 효과로부터 나와요. 임금 인상의 효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임금 인상의 효과 두 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그게 소득 효과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대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물고 늘어질 거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임금 인상 같은 근로소득 증가의 경우와 두 번째 비근로소득이 증가되는 경우, 뭐 상속이나 유증을 받았다 등 이런 비근로소득이 증가된 경우도 함께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기출문제 가지고 2차 때 가져갈 거고, 우리는 객관식을 대비해서 결론만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시간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 머릿속에서 왜 우리가 소득 여가 선택 모형을 공부해야 되는지 항상 출제가 되면 이것을 소득 여가 선택 모형으로 설명을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출제할 때 논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거로 설명할 겁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소득 여가 선택 모형 공부하려면 임금 인상 효과로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소득 효과란, 대체 효과란 이 개념을 써주고 2차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필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객관식에서는 이 자체가 출제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요 모습과 요 모습을 우리는 소득 여가 선택 모형으로 설명하겠다.
물론 제목에서부터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임금 인상의 효과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우리는 앞에서 여러분들 왜 실망 노동자 효과와 부가 노동자 효과 공부했죠? 이거 두 가지는 뭐의 효과였었어요? 경기 침체 시의 효과였었어요. 그죠? 그래서 경기 침체 시의 효과로서의 실망 노동자 효과, 부가 노동자 효과처럼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는 임금 인상의 효과야. 그러니까 임금 인상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봐야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면서 근로소득 증가의 경우와 비근로소득 증가의 경우로 나누어서 공부를 좀 하겠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는 바로 이어서 우리가 연결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